자, 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두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바로 넛지입니다. 두 분한테 제가 삼행시 하자고 한 게 옆구리 이렇게 쿡 찌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넛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운 개입. 넛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뭐 있죠? 많죠. 화장실에서 한 발 더 다가오시오. 내가 왜 가?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안 가죠. 파리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막 맞추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이렇게 해. 너 소변 볼 때 좀 흘리지 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언짢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에 파리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를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조준 욕구가 있죠. 명중의 의지. 그 스키폴 공항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가 그려져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소변기 밖으로 튀는 그 양이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가장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에 끝내주는 데 있잖아요, 홍 소장. 아, 제가 그거 한 2년 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죠. 덕평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어? 덕평휴게소. 황영 또 이것도 모르는구나. 황영 성격이 급하시고 워낙 일이 바쁘시고 컨설팅 프로젝트가 많으셔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잘 안 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의 퍼셉션, 스테레오타입은 휴게소 하면 빨리 오줌 싸고 가고 배고프면 국수 빨리 먹고 가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 됐죠. 근데 덕평휴게소에 되게 뛰어난 기획자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짧게 얘기 드리면 딱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자들은 피곤할 때 소변을 볼 때 이마를 벽에 대고 쌉니다. 무기력하게 싸고 있는데 딱 봤는데 게임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줄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오줌빨 대결,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관략근의 힘을 진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게 남자 소변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아, 게임을 하는 식으로? 남자 화장실 입구에도 이 경연 주제가 있어요. 오늘은 오줌빨 경연대회. 그러니까 파리를 넘어선 거죠. 덕평에는 축구공도 있어요. 제가 딱 쐈어요. 혼을 불태웠습니다. 관략근의 모든 걸 불태웠는데 딱 점수가 나오고 You win! 저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 소변기를 이용한 사람보다 내가 좀 센 거야. 사실 랜덤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You lose로 나오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이 유발되느냐? 물을 먹어? 편의점으로 갑니다. 물을 삽니다. 매출 증대. 물 먹는다고 바로 안 나오잖아요. 체류 시간이 증대돼.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 뭐라도 먹거나 보겠죠. 그렇죠. 거기 뭐 동물원도 있고요. 애견이랑 다닐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여기 막 떨이 상품 팔아요. 사! 또 매출 증대. 호두과자 사 먹어 매출 증대. 여자친구 혹은 부인이 그런 거죠. 오빠 뭐해? 빨리 가야지. 쫑크를 주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야 돼요. 근데 이러죠. 속으로. 내가 다음에 여기 올 때 전날부터 오줌 참고 올 거야. 재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 재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 내가 다음에 여기서 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넛지를 이용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엄청난 캠페인을 많이 했고요. 깐느에서 상도 많이 받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캠페인이 많은데 보면 다 좋은 브랜드야. 코카콜라, 뭐 폭스바겐, 나이키 막 이렇습니다. 뭐 맥도날드. 근데 휴게소에서 그 외국 공항도 아니고 이 휴게소, 덕평휴게소 이 기획을 하신 기획자님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돼지갈비에 소주 사고 싶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넛지라는 게 옆구리 쿡 찌르는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는 권유형, 권고형 이런 문장이 아니고 좀 해봐. 근데 이게 말로 이루어지지 않죠. 덕평휴게소의 예만 해도 그냥 화장실일 뿐인데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휴게소의 매출이 늘어나고 덕평휴게소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명확해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고. 자, 이게 이제 넛지잖아요. 그 덕평휴게소를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You lose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잊고 싶은 거야. 잊고 싶은 거야. 인지 부조화야, 이것은. 근데 두 분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진화되는구나. 문피가 이 삼행시를 넛지했다.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했다. 저는 팔이 그려져 있고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덕평휴게소는 제가 정확히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덕평휴게소는 넛지의 훌륭한 사례도 되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의 사례도 되겠다. 단순하게 뭐 행동을 유발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넘어서 그 자체가 어떤 성취나
정복의 쾌감을 주는 게임의 내러티브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만. 게임의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하게 하든 뭘 사게 하든 할 때 게임의 그 내러티브 구조, 뭔가를 일정 정도 성취하면 리워드를 받고 계속 머물게 하고, 특히 재미나 흥미성. 저는 그 덕평 세계 들으니까 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게이미피케이션의 한국 사례 중에 대단한데? 이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흥소장 얘기한 거에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막 유 루즈가 나오면 뭐 물이라도 하나 더 사 먹고 편의점 가서, 그러려면 또 오줌빨 대결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다리는 동안 또 뭘 또 볼 거고, 만약에 거기서 제도 주는데 잘 안 되면 다음에 올 때는 꼭 여기 올 거야, 이겨볼 거야, 이런다며요. 이게 저희는 전혀 다른 주제인데, 지난번 우리 얘기했던 플랫폼의 성공 요건을 갖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도 사게 만들고, 다음에 꼭 재방문을 유도하고,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넛지라는 게 이렇게까지 진화되고 연결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뭐 방송하면서도 뭘 또 배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태도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그런 산만한 거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잘라야겠다. 방금 덕평육에서 얘기를 보면 화장실에 가는 걸 게임화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뭐 넛지나 행동경제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학자, 이름 까먹었습니다만 그분이 소비자,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그니티브 마이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지적 구두쇠다. 꼭 영어 하신 다음에 설명을 꼭 해주십시오. 예. 인지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하는 그 멘탈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구두쇠라는 거예요. 인지적인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쉽게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깊게 생각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당연한 얘기, 그걸 계몽적이고 아주 훈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연보호에 동참합시다. 그게 아니라 인지적 효율성에서 중요한 건 흥미성이에요. 흥미성. 그냥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미가 있으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참여하고 접근하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은 사람들의 인지적 효율성 중에서 흥미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얘기, 중요한 얘기를 계몽적이거나 훈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깊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선택 설계, 넛지, 그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게임처럼 흥미성 유발한다? 바로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플랫폼에 이어서 우리 푸시형과 풀형을 얘기했었는데 넛지는 풀형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넛지 행동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선택 설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한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툴에 가까운 거죠. 그죠? 굳이 마케팅으로 따지자면. 근데 덕평유교서 말고 또 그런 사례가 없나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한테 밥그릇을 좀 작게, 밥그릇이 작다는 거를 대체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량은 한 그릇이야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맥도날드에서 유사한 캠페인을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맥도날드 페루에서 어린이날 그 매장은요, 어른들이 가면 이 주문대가 이렇게 높아요. 풍선이 막 달려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틀어놨어요. 그럼 어른들이 주문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맞아. 나한테 맥도날드는 저렇게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럼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아예 사이즈를 과격하게 바뀌었죠. 근데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합니다. 아마 맥도날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I'm loving it 이 슬로건만 기억하는데 브랜드 에센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포에버영, 뽀에버영 이래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묻어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어린이날 같은 그 날을 맞아서 뭐 어린이는 나라의 뭐 미래고 어린이를 잘 케어합시다라고 계몽적으로 얘기하는 대신에 아예 장소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계몽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린이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걔들의 시야를 그 시선의 방향, 각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안 해도 어린애가 떠오를 거고, 그죠? 얘들의 시야는 이렇겠구나. 그것도 훌륭한 인지적 효율성을 활용한 캠페인 사례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한테 버스 요금 안 받았죠. 지하철 요금 안 받았죠. 이게 우리나라 옛날 사례이긴 하지만 어린이날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게 부모로 하여금 애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게 하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멋지네요.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네.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 통행료 안 받죠? 좀 더 원활하게 가게 하고 사실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통행료 내기 싫어서 국도 이용하는 양반들도 있고. 그 정확한 것 같아요. 통행료 때문에 안 나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나가냐 그러면 그 중에 이유로 통행료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즉 변명거리 자체를 없앤 거죠. 그래서 심리적 장애인을 없앴다. 아, 그 어린이날 그 요금 안 받는 거 생각해보니 뭐 굳이 탈로교세 사례 아니고도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 황영이 좋아하는 옛날 얘기. 아우, 옛날 환경, 옛날 문피야. 자, 이렇게 이제 넛지가 비단 해외 사례가 아니어도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조금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 박수흥 소장. 아, 박수의 뜻이 뭡니까? 박수는 박사 과정 수료의 준말입니다. 논문은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 썼고요. 논문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박사 과정 수료한 서박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렇게. 문피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으셨나요? 아우, 네. 읽었죠. 로버트 치알디니. 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님 팀이 연구한 그 논문이더라고요. 실험 연구입니다. 호텔에 딱 묵으실 때 수건이 꽤 많이 주잖아요. 안 쓴 수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더 쓰시나요? 아니면 막 바닥에 깔거나 뭐 일부러 막 딴 데 막 샤워할 때 하고 손수건 따로 쓰고 얼굴 수건 따로 쓰곤 하죠.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데 호텔들이 고민이 사람들이 수건을 안 쓴 수건 하루 더 쓰게 리유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1080여 개의 호텔에서 실제 실험을 했대요. 메시지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수건을 다시 한번 쓰십시오. 그러면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무 5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하나는 75%의 사람들이 수건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용어로 하면요. 환경 보호에 동참하십시오. 인정티브 놈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 디스트릭티브 놈. 두 개를 나눠봤더니요. 실험했더니 전자의 경우 35%가 다시 썼고요. 후자의 경우 44%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9%면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일본 몰카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거예요. 멀쩡하게 여자가 걷고 있어요. 그럼 저 뒤에서 갑자기 100명이 에워싸. 조심해 하고 다 엎드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영문도 몰라. 근데 엎드려. 지금 그 말씀하셨던 두 번째 사례는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들어가면요. 제일 많이 반응한 조건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묵은 이 방, 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 역시 한 퍼센트가 더 높게 나왔어요. 핵심은 상황적 유사성. 그 처음에 그 인정티브 놈이라는 거, 수건을 재사용하면 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계몽적이고 훈시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그죠? 그거보다는 설명적인, 설득적인 메시지를 했더니 더 높아졌다. 또 하나 더 중요했던 얘기는 뭐 여러 조건을 줬지만 특히 당신이 네가 묵고 있는 이 방에 묵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몰카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몽적이고 훈시적인 메시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한 거고, 두 번째는 특히 문피 얘기는 밴드웨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밴드웨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웨건 역마차에 밴드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역마차 위에서 밴드가 공연을 해.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밴드가 무슨 노래를 공연하지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궁금해서 모여요. 즉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순응하는, 컨포미티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순응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피가 얘기한 그 일본 몰카가 정확히 그래요. 흥 소장이 얘기한 이 방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로 즉 상황적 유사성. 내가 있는 여기랑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선택 설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것이 설득적인 건가라고 보면 디스크립티브 놈이고 상황적 유사성을 띈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휘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학문적으로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황영 지금 한 2분 동안 너무 유식한 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셨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뿅. 그건 뭐냐? 이거 PPL 하면 안 되나요? 위비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우리 은혜. 선물해 줬어요. 제가 학부 때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심심하면 괜히 하늘을 봐. 도서관 정문 앞에서. 친구 하나는 뭔가 하고 봐. 그럼 다른 애들도 봐. 나중엔 다 봐, 하늘만.
이게 유명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컨포미티잖아요. 판단 내리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이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애쉬의 그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학생들한테 누가 봐도 틀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선의 길이를 갖고 하는 건데 이쪽 선 중에 어떤 게 비슷해라고 하면 누가 봐도 B인 거예요. 교수가 물어보면 A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앞에가. 그 뒤에는 A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다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B인데 저 끝에 있는 피험자들이 많은 경우가 A라고 따라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크게 보면 인지적 효율성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황영, 제가 그 베스트셀러 이 책에 제가 아까 문피가 얘기한 사례 비슷한 걸 넣었어요. 하지 말자. 좀 지긋지긋하다. 박수흥 소장에 어울리는 좀 아카데믹한 사례 없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뭐 카페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흔히 쿠폰 마케팅이라고 하죠. 구멍 혹은 도장을 찍는 걸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빨리 자주 방문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셨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요? 실제 그 찍어야 되는 쿠폰 수는 같다 하더라도 이걸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빨라질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아깝다. 그래서 황영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피숍 가서 쿠폰을 도장 찍기 전에 보면 하나 일단 찍혀 있고 시작하잖아요. 또는 10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만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20번 오게 하고 싶으니까 구멍이 20개 뚫려 있는데 2개가 꽂혀 있는 경우, 찍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논문에 정확하게 문피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10개랑 12개를 해놓고 2개를 찍어놓고 이걸 실험을 했더니 미국 기준으로 4.5일이 더 빨라졌대요. 12개짜리에 2개를 찍어서 주는 거랑 그냥 10개인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주는 거랑 12개가 더 재방문율이 높았더라. 그러니까 2개를 미리 찍어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내가 여기에 가야 될 거는 10번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왜 효과가 더 높았을까요? 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뭐 우리 행동 경제학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손실 혐오 성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해에 훨씬 민감하다. 특히 행동 직전에 있어서는. 10개 그냥 다 찍어야 되는 경우와 똑같이 10개를 더 찍어야 되지만 2개가 이미 찍혀 있을 때 이 2개가 이미 찍혀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유 효과 혹은 보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 효과에서 중요한 건 완전히 내게 아니어도 거의 내 거다 싶은 데도 가상적 소유 효과도 발생하거든요. 2개 이미 찍어놨으니까 이거 이미 내 거인 거예요. 이건 애착이 가겠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 디스턴스 모델. 논문에서는 핵심적인 얘기는 목표와 가까워졌다는 환상을 줘라. 아프리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그쪽 아이들이 손을 워낙 안 씻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손을 씻는 습관이 손을 안 돼 씻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모 기관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 거죠. 명제는 이 아이들이 손을 더 자주 씻게 하자. 아까 인정티브 놈 또 연결됩니다. 손을 씻어야지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이 기관에서 뭘 했냐면요. 희망 비누. 비누 안에 자동차 장난감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 표정이 이런 거죠. 비누를 보면 이 안에 장난감이 있으니까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금강 캐듯이. 우리 마케터들, 기획자들 혹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목표와 가까워지었다는 환상도 좋고요. 목표로 가는 그 과정이 즐겁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레게 해주고 아까 황영이 얘기해 주신 게미피케이션을 넣는 거죠. 저 여기서 손실 혐오 성향 관련해서 우리 황영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셋 중에 오늘 유일하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나 아까 가부낀 줄 알았어. 저라면 사실 이렇게 혼자 허여멀건하면 난 세수해. 세수할 것 같은데 이걸 지우면 손실이 있으니까. 근데 패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훌륭한 이론을 거기에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거고. 물려도 얘기할 거야. 분칠한 게 아까우니까 못 지우는 거야. 처음 봤는데 나는 가부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GDM이 Goal Distance 모델. 목표와 가까워졌던 환상을 심어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호프소프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는데 단지 환상이 아니라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비주얼라이즈의 힘이잖아요. 당위성 있는 얘기를 계몽적, 훈계적으로 해봤자 안 듣던 아이들이 내가 게임처럼 이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걸 비주얼라이즈 보여줬다. 일적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캠페인이어서 하나하나의 다양한 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네. 다양한 실험의 결과가 반영되었다. 네. 넛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론과 실험들 그리고 논문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넛지를 주제로 한 게 우리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의 책 제목이 넛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심리학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황영, 이유가 뭐예요? 넛지 책 나오자마자 저한테 넛지 이론을 소개해 주는 게 이제 흥 소장이거든요. 탈러 교수가 어떻게 해서 소변기에 오줌 잘 안 흘리려고 팔이 그려놨다. 이게 넛지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오줌 잘 싼다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건 아닐 테니까 경제학상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겸허하시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택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 그리고 뭐 연금, 이쪽에 대해서 선택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책을 읽어보니까 풍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례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 인지심리학, 어떤 심리학이 개입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이겁니까? 전혀 이 분야는 다른데요. 프로이드가 남긴 업적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프로이드가 남긴 대단한 족적은 뭐냐면 프로이드 이전까지 사람들은 물론 절대자, 초월자의 존재는 믿었지만 초인을 숭상하는 철학도 있지만 사람의 지식으로 가지론 다 세상을 알 수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프로이드가 남긴 사상적 변혁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고 전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드가 단순히 좀 변태적인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2002년 카너먼 교수도 그렇고 올해 탈러 교수도 그렇고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행동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탔다라는 건 넛지 이론이 물론 그 바탕이 됐습니다만 프로이드와도 같은 어떤 변혁적인 인식을 준 게 있어요. 노벨 의학상은 의학기술을 잘해서 사람들이 안 아프게 만들면 의학상을 받는 거예요. 경제학상은 경제적인 이론이나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매우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잖아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밥 있고 꽁치국 있고 김치찌개 있고 콩나물 있고 시금치 있으면 딱 앉아서 내가 이만큼 배고픈데 이걸 충족하기 위한 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우선 밥을 하나 먹어야 되겠구나. 밥을 먹었으니 목이 좀 막히니 찌개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렇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효용을 최고로 중시하는 거죠.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쫙 모여있는 시장은 잘못될 턱이 없는 거예요. 합리성을 추구하기 그렇죠.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당연히. 손해보는 일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저에 깔린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완벽한 거예요. 메인스트림 주류에 있는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정부가 손대지 말아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근데 보이지 않으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에 예를 들면 복지를 우선한다든가 혹은 저 사회주의 경제학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장을 개입하는 걸 넘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이론인데 이 행동주의 경제학은 그런 면에서 접점이 있는 거죠. 사람은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상당 부분 비합리적이야. 대체로.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그런 흐름은 유지하되 부드럽게 개입을 해야 돼. 그것도 사람들의 인지심리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선택 설계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불안전성도 고려하고 시장이 가지는 한계도 커버할 수 있다. 어떤 절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식의 선택 설계가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좀 더 가져오겠구나. 올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줬기에 단순히 넛지 이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노벨상으로 취할 만하다라고 인정받은 거죠. 그 경향이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그 경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황영이 말씀하신 걸 조금만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돈을 쓸 때 보면 합리적으로 쓴다 생각하지만 욱하고 쓰죠. 요즘 농협 광고가 상당히 좋아요. 욱 하지 말고 뒤집어서 농자로 바뀌는데 합리적인 구매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결정도 그런 것 같아요, 황영.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을 넛지를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더 어려워졌나? 아니요. 제가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간은 합리적인 척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넛지 이론은 뭐냐면 선택 설계를 한다는 거죠. 학자금 대출을 막 장려하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학자금 대출을 빨리 신청하세요. 언제라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캠페인해봤자 안 듣더라는 거죠. 뭐 넛지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만. 자기 가정 형편을 적어야 돼요. 적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정부가 보유한 이런 과세 자료, 납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해당하는 애들은 딱 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수고가 확 줄잖아요. 그랬더니 학자금 대출 신청률이 확 올랐다. 이런 게 선택 설계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의 경제적 풍요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이건 충분히 노벨상으로 격려할 만하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학이 경제를 다루는 거지만 경제란 말 자체가 경세재민이잖아요. 네.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가 학문인데 경제학 자체가 개수고 수치고 수리적인 학문으로 많이 보여요. 탈러 및 카너먼 교수 등의 행동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역시 그래도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적 발상의 전환과도 전 맥이 맞아 있다. 경제 모델 만들 때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람부터. 굉장히 그 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론의 불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은 충분히 치하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몰랐네요. 프로이드의 관점과 행동경제학자들이 시장이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홍보환경이 오늘 또 멋들어진 말씀 하나 해주신 게 경세재민의 약자다. 옛날 사람. 다 아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2017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행동경제학. 방금 행동경제학 좀 쉽게. 유식한 척하지 마세요. 네네. 행동주의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 행동주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적 행동 유발자인 문피와 이 서대웅 소장 같은 분들, 머릿속에 생각 들면 일단 저지른다. 그런 행동주의는 사실은 액션이즘이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행동주의는 비헤이비어리즘이거든요. 뭐 단어에 이즘이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주의란 게 개뿔 별거 아니에요. 하여간 단어에 이즘이 붙으면 그 단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본성, 사람 자체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법칙이나 원칙이 어떤 걸 구성한다고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 구성주의예요. 행동주의는 뭐겠어요? 실제로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걸 갖고 법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을 갖고 볼 때는 행동주의인데 이 비헤이비어럴리즘은 행동주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행태주의라고 번역돼요. 왜냐하면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행동보다는 행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학의 방법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동주의 경제학이란 인간의 실제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생리학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행태를 관찰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규명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경제학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행태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여전히 있어요. 경고야. 혼자서 너무 오래 얘기하셨어요. 네네. 행태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행동은 개인적 단위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행동들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그 양태, 행동의 양태.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적 유사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문피가 저는 훨씬 이해하기 쉽고 좋은데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전제를 놓고 하잖아요. 구성주의예요. 이런 법칙으로 할 거다. 온전히 합리적이다. 행동주의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잖아요. 구성주의는 연역적 사고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죠. 행태주의는 귀납적인 것 같고 사례로부터 쭉 추출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거칠게 분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다니엘 카너먼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사람을
시스템 2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비합리적인 사람을 시스템 1으로 얘기를 했고요. 탈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콘과 휴먼으로 구분을 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IBM의 메인 컴퓨터 같은 객관적인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간디와도 같은 꿋꿋한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본다. 그거를 이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네, 거잖아요. 휴먼이니까. 대부분 어떻게 동의하냐면 행동 경제학의 원년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하면 1979년으로 봐요. 에코노메트리카라는 저널에 카너먼 교수하고 에이모스 트벌스키 이 양반이 95년인가 96년에 죽었어요. 네네. 이 양반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행동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프로스펙트 이론이 거기에 실려요. 그 프로스펙트 이론에는 손실 혐오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행동 경제학의 원년으로 봐요.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용 이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즉 기대되는 유틸러티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요걸 하면 요만큼의 효용이 있을 거고 요걸 하면 요만큼의 효용이 있을 거다라고 볼 때 효용이 큰 쪽을 택한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 합리적이니까. 근데 이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그걸 아주 개 깠어요. 기대 효용 이론을 완전히 개 깐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용의 절대치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한다 이거예요. 따져보면 분명히 A를 택하는 게 유틸리티가 큰데 사람들은 손실을 혐오하니까 B를 택하더라. 이게 주류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인지심리학이고 그걸 통해서 실험하고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럼 주류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인지심리학의 바탕에 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해서 경제학의 새로운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죠. 행동주의, 행태주의, 즉 체계적인 관찰, 자극과 반응.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 혹은 행태주의 경제 이론으로 오늘날 우뚝 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번 편은 조회수가 뚝 떨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근데 우리는 뭐 공부를 하든 할 때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면. 행동 경제학 그러면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해하는 바하고 사실 전혀 다르죠. 행동 경제학은 뭐지?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사람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본성에 맞춰서 경제학도 구성주의, 전제에서 벗어나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다시 하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지금 방금 행동주의 경제학, 행태주의 경제학을 설명하면서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인지적 효율성? 그 우리 비속어입니다만 겐또, 통밥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휴리스틱이야, 휴리스틱. 편향적 추론인가? 그 추론이에요. 정확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쉽게 해석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고 휴리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지적 효율성이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러이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카더라 통신 같은 거. 그렇죠. 복잡한 걸 깊게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인지적 구두쇠. 숙고하고 싶지 않아. 예. 이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아주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행동 경제 이론은 사실은 이게 바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프레임 효과, 프레이밍, 소유 효과, 뭐 손실 혐오 성향 등등 이런 모든 게 인지적 효율성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는 거를 천성적으로 싫어한다. 나네. 딱 나야. 그전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전제가 그거죠. 완전히 숙고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합리적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 이상하다? 그거를 캐본 게 행동주의 경제학이고 인지적 효율성이죠. 인지적 효율성.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이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넘쳐나요. 그럼 사람들이 정보가 더 많아지면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yar라 계산해서 숙고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우리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정보가 많으면 말수록 오히려 브랜드가 더 중요해져요. 그냥 난 쟤가 좋아. 아무리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얘가 좋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더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은 인지적 효율성 문제를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 부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지적 효율성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시각화가 중요하죠.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만 오래된 사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늘 오래된 사례죠. 이전에 소련이 소련 모르는 사람 지금 되게 많을 텐데. 소련 아세요? 소련 때 말입니다.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미국과 소련의 미소 간의 대결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유리 가가린 아시죠? 네. 우주인을 쏴버렸어요. 미국이 충격에 빠진 거죠. 그때 나사가 이런 걸 얘기해요. 우주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명제는 우주과학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되겠다 얘기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임기 중에
달나라에 사람이 걷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주과학 분야에서 1위가 되겠다는 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근데 달나라에 사람이 걷는 걸 보여주겠다는 바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게 비주얼라이즈 힘이잖아요. 왜? 인지적 효율성에 딱 맞잖아요. 지금 그 황영이 말씀하신 케네디 얘기, 내 임기 중에 사람을 달나라에서 걷게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이제 마케팅적이든 우리 바이럴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것도. 강남역에 물 자판기가 설치가 됐어요. 1,000원을 집어넣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아. 흙탕물이 나와요. 에? 왜요? 굳이 돈을 넣는데 왜 흙탕물이 나오냐면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식순환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1,000원 내고 생수를 사는 게 아니라 흙탕물을 사면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시각화에 좋은 예다. 훌륭한 바이럴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캠페인 하나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구호단체인데 미세리오라고 있어요. 미세리오. 이 친구들이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비주얼라이즈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간의 불안함이나 의심이 있어요. 구호단체에 돈을 보내면 이 돈이 진짜 제대로 잘 쓰여? 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항에다가 5개 광고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림이 뭐냐면 정치범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빵이 있는 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중간에 신용카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를 이렇게 딱 그으면 그 묶여있던 팔이 풀려요. 신용카드를 딱 그으면 빵이 한 조각 잘라져서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비주얼라이즈 딱 보여줬어요. 뭐? 당신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눈에 보여지게 한 거예요. 효과는 인정티브 놈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죠. 게다가 그렇게 신용카드를 그으면 거기서 차지가 돼요. 그래서 한 2, 3유로 정도를 거기서 차지를 해요. 근데 내가 2, 3유로를 써도 이렇게 내 돈 이렇게 쓰인다는 걸 비주얼로 보니까 훨씬 믿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긋고 나면 신용카드 그 정보가 생기잖아요. 청구서 때 권유문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감사했다. 이런 좋은 일을 매달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라. 정말 멋지죠. 푹 찌른 거예요. 황영, 그 이제 인지적 효율성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프레이밍.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많이 등장하죠. 프레임 짜지 마. 우리 프레임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이것만 갖고도 하룻밤 샐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프레임을 번역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하죠? 액자. 오케이. 틀. 프레이밍은? 틀과 링. 지뉴스인데? 이런 거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액자 효과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레이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 그림 전체를 액자로 짜서 틀로 짜서 보여주는 것과 원 그림이 이만큼 있는데 액자를 좀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기에 되냐에 따라 그림이 확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시야의 중심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을 짰다. 즉 뭐예요? 생각의 준거점을 이렇게 했다. 유명한 사례인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나 모르겠네. 예배당 가서 라삐 선생님한테 여쭤보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선생님 기도하면서도 담배를 펴도 될까요? 그랬더니 라삐가 뭐야 이씨. 한 놈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은. 선생님 담배 필 때도 기도를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라삐가 인정. 똑같은 건데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되냐?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행동은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거점을 어디에 뒀냐? 기도하는 데다 준거를 뒀냐? 담배 피는 행위에 준거를 뒀냐?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아젠다나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걸 확 부각하거나 아예 어떤 건 무시하거나 대선 때 유세하잖아요. 아마 문피는 이 영상 전문가들이 잘 알 거예요. 유세장에 온 청중들을 이게 어떤 각도로 잡냐에 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프레이밍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 페북 하는 분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인 거 보이지만 주변은 사실 너저분한. 사실 이 프레임을 우리가 실제로 어디서 심하게 당하냐면요. 펜션 같은 거 예약할 때 당해요. 풀이 있어. 수영장도 있고 너무 깔끔해. 예약을 해서 가서 봤더니 풀장이 욕탕만 해. 풀을 프레이밍한 거군요. 그렇죠. 풀을 관광 렌즈를 써서
카메라 앞에 놓고 요만한 풀을 찍고 저기에 건물을 보였더니 굉장히 큰 풀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들도 실생활에 많이 씁니다. 마케팅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어떤 구매 결정의 주요 중거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로지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해서 그 다음을 기약 안 하는 거는 극단적 프레이밍이고 오래 못 가겠죠. 그죠? 사람들은 그랬을 때, 아, 속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경우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다시는 안 간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로얄한 유저를 데리고 장사하겠다는 긴 안목은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요 프레이밍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모 유업사죠. 프레이밍을 굉장히 잘하죠. 예를 들면 카제인 나트륨이 우리에는 안 들어갔다. 니은 유업인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어왔던 것들을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제품을 부각시키잖아요. 이게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니은 유업 사태 때, 밀어내기 사태 때 오히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동안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피가 얘기한 프레이밍은 대표적으로 포커스 프레이밍이에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소세지예요. 살코기가 75%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이 25% 들었다고 얘기할 때 75% 순살코기로 얘기하는 것과 지방 25%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죠? 지금 카제인 나트륨 얘기한 거는 딱 여기에 포커스 프레임이죠. 거기 성분 중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카제인 나트륨이 우린 없다, 상대는 있다라고 해서 포커스를 바꾼 거잖아요. 그건 이제 포커스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프레이밍이 또 아예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짜는 거예요.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할 텐데 차를 살까 말까의 이 고민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동차 매장 가면 자칫 잘못 설득되면 세단 살까 SUV 살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그건 아예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짠 거죠. 그걸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치사하지만 마케팅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컨트래스트 프레이밍이에요. 대조 프레이밍이잖아요. 이 백과사전 6개월 무이자 얼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 세일즈맨이 설득해요? 하루 한 잔 커피 값을 아끼시면 이 백과사전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대조 효과가 분명히 일어났죠. 그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커피 마시는 욕구와 백과사전 사는 욕구가 같은 레벨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설득돼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콘트래스트 프레이밍이죠. 비교가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걸 비교함으로써 설득력을 확 높이는 거예요. 라디오에 보면 최근에 모 경차, 실제로 광고 카페가 그렇죠. 한 달 커피 값으로 해서 모닝을 가질 수 있다. 뭐 경차라고 뭐하러 했니? 모 경차니까 모닝이잖아. 그러니까 모 경차지.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는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황영이 인지 효율성 얘기할 때 소유 효과, 보유 효과란 말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내 거다. 혹은 이거 내 거가 거의 될 뻔했는데 라든가 이거 내 거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남한테 넘겨줄 때 굉장히 아까워하고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갖고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즉 훨씬 비싸게 값을 높게 치는 그런 인지적 반응 그런 걸 이제 소유 효과 혹은 보유 효과라고.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어장관리녀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하고 싶진 않아. 남을 또 주고 싶진 않아. 이런 건가요? 극단적인 건데. 그래서 남 주기는 아까우니까 내 거 같아 얘는. 내가 다른 짓을 하더라도 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거 같이 느끼는 거? 가장 극단적인 소유 효과네요. 마케팅적으로 보면 사실 레전드한 사례이고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딤체가 진짜 진정한 입소문 마케팅의 레전드거든요. 딤체가 처음에 이제 출시할 때 김치 냉장고라는 자체가 사실 시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강남 쪽에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김치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부녀회에서 이제 막 모일 거냐 아줌마들끼리. 채연이 엄마 이건 뭐요? 김치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이러면서 과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본 아줌마가 여보 우리 김치 냉장고 하나. 그러면 냉장고 있잖아 집에.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겠죠. 그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체험 마케팅, 보유, 소유하게 한 다음에 그럼 그걸 한 달 정도 써요. 그럼 이 아줌마들이 다 빅마우스거든요. 엄청 자랑을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딤체 관련자가 그런 거죠. 반값에 사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단순히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례 황영잉 담당이긴 한데 저는 영역을 침범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지적한 겁니다. 사실
이런 체험 마케팅으로 뭐 몇 달을 공짜로 쓰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져가는 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면 혹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버추얼 오너십, 가상 소유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6개월을 공짜로 쓰시고 나중에 뭐 반납을 하시든 반값에 사시든 하자라고 하면 실제로는 내 게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뭐가 생긴 거예요? 애착이 생겼어. 가상 소유권에 거기에 애착까지 생겼어요. 그러니 사세요? 그럼 안 사겠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경매예요, 경매. 100만 원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홍 소장이 150, 문피가 200 불렀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한 300이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 근데 여기서 또 내가 300 불렀더니 400, 500 불렀어요. 600을 불러서 내가 샀어요. 승자의 저주죠. 300일 때부터 내 거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상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양한 마케팅에 쓸 수 있겠죠. 이거 내 것이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내 손때가 좀 묻게 한다거나 이런 장치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소유 효과, 보유 효과 발생해서 그거는 굉장히 높게 치니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높게 불러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케아야말로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래요. 왜냐면 가면 배송 안 해주잖아요. 으짜! 으짜! 하고 자기 근육 땀 빡! 그러면 집에 와요. 딱 조립해요. 그러면 부인이 오빠 너 도와줄까? 됐어!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케아 웃긴 게요. 처음에 되게 어렵대요. 빨빨 하면서 해요. 딱 다 만들었어. 여보 봐봐. 아, 아빠 최고라고. 막 박수 치고 막 애들이 있으면 아빠 최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인정받는 기분. 그러면 얘는 그냥 어디 가구점에서 산 거보다 가격도 쌀 뿐더러 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케아를 까는 기사들을 만약에 보잖아요. 이케아 국내 뭐 외국보다 한국에서 35% 더 비싸. 이케아 이놈들 속았네. 나 속아서 35% 더 내고 샀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내 이케아를 욕해? 오히려 그 언론들이 이거 분명히 국내 가구에서 뿌린 기사다. 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소유효과 보유효과 안에는 그 타겟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게 과시욕이나 혹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욕구들을 좀 잘 건드리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성취 과정을 어렵게 하면 이탈이 어려워요. 이직률 낮추는 아주 얍삽한 방법 중에 하나가 뽑을 때 굉장히 어렵게 뽑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 과정을 뭐 몇십 번을 거치거나. 그래서 그 입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잡을 소유했다고 느끼면 얼마 안 되는데 애착이 이만큼 높아 있는 거죠. 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 소장 얘기는 실제로 사서 소유하는 걸 통해서 소유효과도 일어났지만 자기가 들인 노력, 그게 붙으면 더더욱 소유효과가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죠? 애착이 커져서.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죠. 방금 전에 얘기하던 거를 듣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이제 카드 술수 기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우연에 의해서라도 이 카드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선택한 카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첫 차가 소렌토였어요. 렉스턴이 너무 갖고 싶은데 조금 돈이 모자라. 조금 기다렸더니 소렌토가 나왔어요. 소렌토를 샀죠.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렉스턴을 갖고 싶어 했지만 제 건 아니고 소렌토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소렌토는 저 렉스턴보다 훌륭한 차여야만 해. 이게 이제 카드 술수 기법이고. 그게 소유효과죠. 네, 이게 소유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유효과, 소유효과는 실제로 가졌을 때 애착도 생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거나 혹은 거의 내 거다라는 느낌만 줘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일단 써보시라.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받아주겠다. 반품 잘 안 해요. 일단 사서 3일이라도 쓰면 이미 소유효과 발생. 그렇게 마케팅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문이 열렸어. 그럼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 제 얘기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은 좀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푸딘더 도어죠. 그죠? 네. 문전 걸치기 기법. 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큰 행동을 유도하는 거니까 소유 효과라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것 또한 인지적 효율성과는 명확하게 부합되는 이론인 거죠. 문을 안 열으면은 그 사람하고 단 1초라도 말을 섞지 않으면 거절하기가 쉽죠. 근데 이 사람이 발을 좀 집어넣고 조금 더 얘기했어. 얘기하다 보면은 불과 10몇 초지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들어가서 좀
또는 갈증이 나서 그런데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한번 거절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또 오케이 해주죠. 그럼 들어오죠. 사실 이런 것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설득의 심리학에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해서 하게 만드는 기법이잖아요. 원래 큰 행동을 유도하는데 작은 거를 했잖아요. 사람을 개입시키는 거죠. 그 심리학 용어로 커미트먼트, 개입이에요, 개입. 거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 좀 편하게 살려면 거절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거절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커미트먼트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전쟁 때 중공군에 끌려간 미군 포로 얘기 있어요. 네, 이 미군 포로가 이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다른 미군 대상으로 선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공군 측에서 영문 편지를 갖고 와서 그 해당 포로한테 문법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까칠한 사람은 안 해 그러겠지만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최소한의 성의 정도는 그 다음엔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걸 갖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조금씩 점층적으로 커지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커미트먼트예요. 개입. 예를 들면 우리가 명랑하게 거절하려면 이 커미트먼트 자체를 없어야 돼요. 커미트먼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흥 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달에 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3천만 원만 꺼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커미트먼트예요? 흔쾌히 꺼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정이 안 좋으면 얘기를 해요. 흥 소장 11월 말이나 돼야 될 이미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라도 꺼주게 돼 있고 나중에 원하는 금액보다 덜 꺼줄 때는 미안해하면서 꺼져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데도 미안해하죠. 인생 잘 살려면 명랑하게 거절하는 스킬을 배워야 돼요. 명랑하게 거절하는 스킬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칼에 거절? 아니요. 거절하는 나만 명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 저 왜 이런 속어 쓰잖아요. 쎄하다. 왠지 쎄하다. 그게 우리 본능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 소장이 햇님 3천만 원 할 때 왠지 쎄하잖아요? 커미트먼트 안 하면 어떻게 돼? 끊어 이 새끼야 끊는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그렇게 끊은 거예요? 강의 중요한 새끼야 이러고 끊었잖아요. 그건 진짜 강의 중이었고 그게 커미트먼트고 그게 문전 걸치기 기법을 피할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뭔가 왜 이렇게 웃어요?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좋은 얘기야 이게. 아니 아까 이제 그 중공군의 포로가 된 미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옛날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사담처럼 얘기를 하자면 96년에 호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막 각국에서 온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뭐 안녕 나는 태국에서 왔어. 안녕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었는데 여기 제 바로 옆에 금발머리 친구가 나는 독일에서 왔어. 여자야?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전공이 독일어다 보니까 독일어로 인사말을 건넸어요. 이히리베리.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제가 집에 가서 너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를 독일어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독일어가 동사도 어렵고 목적어도 어렵고 한데 편지를 써서 다음날 줬더니만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고 문법적으로 빨간색으로 고쳐주고 그거에 덧붙여서 답장을 또 독일어로 써준 거죠. 이뻤나요? 위험한 끝인가요? 청춘 스토리를 아니 뭐 얘기를 하단 말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문피가 그 독일인 여성과 뭔가의 로맨스를 계획적으로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으면 커미트먼트를 유도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인 것이요. 그런 사감 없이 순수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결과가 왔다면 자신의 개인적 매력이 그때는 넘쳤다라는 걸 자랑질하는 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난 후자에 걸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넛지를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진 해크만이 더스틴 호프만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더니 더스틴 호프만이 나 방세 좀 빌려줘 이래. 근데 상식적으로 둘 다 돈이 많은 양반들이잖아요. 근데 거실에 한쪽을 봤더니 저금통들이 쫙 놓여 있더래요. 더스틴 호프만 거실에 식료품비, 전기세, 돈통에 돈이 가득해. 근데 방세 저금통만 비어 있더라는 거죠. 진 해크만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그거로 방세 내지. 왜 돈을 빌려? 그랬더니 더스틴 호프만 말이 방세가 없어. 돈은 같은 돈인데 사람들이 용도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미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심리적 회계, 그러니까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거나 뭐 사이콜로지컬 어카운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리적 회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장부가 있는 거예요. 회계 장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계부 적는데 막 적다 보면 적자로 막 끝을 맺기 싫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항목별로 있다는 거예요. 같은 소득이어도 사람들은 심리적 장부상 이건 급여소득, 이건 이자소득, 이건 임대소득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항목을 손실로 끝맺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더스틴 호프만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통신비, 뭐 전기료, 뭐 수도료 이런 건 다 뭐예요? 흑자잖아, 흑자. 근데 우리 생각엔 그 돈 조금 모아서 하면 되겠다는데 방세라는 항목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떤 항목이든 그거를 적자 상태로 끝맺음하기가 싫어한다. 이런 걸 이제 심리적 회계라고 이제 보통 이제 행동경제에서는 부르는 거죠. 심리적 회계를 마케팅에 좀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형님?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일단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힌트를 주는 실험이 있어요. 그 유명한 카너먼과 트버스키죠. 영혼의 듀엣. 저희 같이. 그렇죠. 하이파이브 하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뮤지컬 봐야 되겠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티켓을 10만 원짜리 샀어요. 그래서 뮤지컬 보러 집에서 나가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티켓을 10만 원 주고 더 살 거 사서 볼 거냐.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뮤지컬 봐야지를 결심은 했어요. 그리고 아직 표는 안 사고 현장에서 사려고 10만 원을 딱 준비해서 나가려고 봤는데 그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A와 B인데 누가 그러면 뮤지컬을 다시 티켓을 살 확률이 높을까? 이걸 실험한 거예요. 미리 티켓 사서 10만 원 샀던 사람과 티켓은 안 샀지만 10만 원 잃어버린 사람. 누구일 것 같냐? 비슷해 보이잖아요? 실험에 따르면 B인 거예요. 심리적 회계 이론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A는 이미 문화생활비에 10만 원을 이미 지출한 거예요. 심리적 회계상 그쪽 항목에 이미 지출을 했어요. 또 사면 문화생활비에 2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했으나 어쨌든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 회계에선 이거는 돈을 잃어버린 거야. 지출을 안 한 거야. 지출을 안 한 거야. 잃어버렸지만 그 항목의 지출은 안 한 거야. 근데 또 사면 어떻게 돼요? 문화생활비에 1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이걸 마케팅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항목이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심리적 회계를 활용하면 비싼 것도 팔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 근데 그거를 통신기기다라고 심리적 회계 항목에 넣는다 쳐봐요. 전화 걸고 전화 받는데 무슨 100만 원을 써. 비싼 거예요. 그죠? 그걸 예를 들면 문화생활비 항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사면 이런 다양한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어떻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정 항목이 심리적으로 뭐가 돼요? 이거는 오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100만 원에도 그건 쉽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인식상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마케팅적으로 심리적 회계 이론은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상품이든 서비스든 카테고라이제이션만 잘 해도 그 돈을 지출하게끔 할 수 있다. 심리적 회계 장부상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게 만드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죠. 거기에 따라 광고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실생활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떡볶이, 오뎅, 식사라고 안 하죠. 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 4시에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저녁 6시에 먹었다고 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배는 찼어도. 그걸 따르면 3,000원짜리 김밥 10,000원에 팔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 단순히 끼니를 때는 밥이 아니라 그 파인 다이닝의 요리라고 각인시킬 수 있다면 쓰겠죠. 로봇 김밥이 좀 비싸요. 로봇김밥이 컨셉이 그래요.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로 해서 됐다 크게 해가지고 훌륭한 한 끼인 것. 그러니까 김밥이 비싸더라도 돈을 쓴다. 제대로 된 한 끼다. 식비 항목 중에서도 간식이라면 그 정도는 안 쓸 텐데 식비 항목 중에서 어떤 건강을 위한 정찬이나 정식 개념으로 심리적으로 분류가 된다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재작년에 혹시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 났던 거 기억나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정부의 방침이 세금도 적게 떼고 대신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도 적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매우 합리적이죠. 사람들 쌩 난리 났잖아요. 그 이유도 심리적 회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3번째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세 지출 계정으로 심리적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화나는 거죠. 그죠? 소득에서 지출로 바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은 합리적인 거 설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 심리적 회계 이론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손실 혐오 이론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손실 혐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가치라면 이익보단 손해에 훨씬 민감하다. 특히 이건 언제 발휘되냐면 내가 이 지갑에 10,000원짜리 10장을 늘 갖고 다닌다. 그게 중고점은 10,000원짜리 10장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을 열었더니 한 장이 더 있어. 기분이 좋죠? 그럼 10,000원만큼 밸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10장을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한 장이 비어. 그럼 그때 10,000원 잃어버렸다는 가치에 대한 체감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훨씬 크게 다가온다.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손실 혐오의 성향이고 이건 뭐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특히 구매 직전, 의사결정 직전일수록 손실 효과는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브랜드는 나를 택하면 생기는 이득을 갖고 설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의사결정을 부추길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손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 홈쇼핑이네요. 그렇죠. 마감 직전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홈쇼핑이 전형적으로 그래요. 처음에 한 3분의 1은 지금 이 물건 카테고리 전체의 강점을 막 얘기해요. 두 번째 중간에는 그 특정 브랜드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때 주는 혜택을 이익을 막 얘기해요. 마지막 3분의 1은 뭐예요? 오늘 아니면 이 혜택 없다. 손실 혐오를 확 부추기는 거죠. 그럼 그때 지름신 강림하는 거죠. 그 손실 혐오 성향은 행동 직전, 의사결정 직전에 보다 강렬하게 발생하고요. 어떤 행동을 유도하려면 이익만큼이나 손해를 강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마케팅도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금연시킬 때는 담배 피웠을 계속 피웠을 때 손해를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겁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이익을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행동을 유도하려면 당연히 이론상 손해를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케팅적으로도. 그 손해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10대 대상 금연 캠페인은 뭐가 있냐면 담배 피우면 폐빵꾸 난다, 난리 난다. 안 끊어 애들이. 담배 끊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좋은 대학 간다. 안 끊어 이 새끼들이. 담배를 피면 생기는 손해를 얘기하는데 현실적 손해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 10대 대상이에요. 주 타겟은 남학생이에요. 10대 남자애는 두 그룹이잖아요. 두 집단이에요. 여자애를 좋아하는 애들과 여자애를 아주 좋아하는 애들. 졸라 좋아하는 애. 그래서 나온 캠페인이 이성이 키스를 꺼린다 캠페인이에요. 폐빵꾸 나서 죽는다고 했을 때도 안 끊던 놈들이 여자친구가 키스를 꺼린다 캠페인이니까 우다다 끄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담배를 끊어봤자 뭐 키스 못 받을 새끼들도 다 끊었어요. 황영. 녹화가 진행될수록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였어? 아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황영, 다음부터 메이크업 하루 전에 하십시오. 본의 아니게 이제 용어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지역 기반으로 살다가 타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서울 출신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이쪽 친구들 보면 시골에서 왔네 그래요. 그게 메이크업 하시고. 부산 친구들은 또 그러죠. 아니야, 포항이나 이쪽이 시골이지 우리는 도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넛지라는 책을 보면은 기준선 설정,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가부키 황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웃지 말고. 자르지 마 제발. 이 양반이 왜 터져? 자막 꼭 넣어주세요. 가부키 황영. 다음부터 메이크업은 전날에. 신발은 나이티나. 강시황영. 왜 터져서 그래 쓸데없이. 황영 고향은 어디입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다. 고마워요 황영.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형 사랑해요. 자, 한바탕 웃었고요. 황영, 기준선 설정,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데서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앵커링 효과인데 닻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이씨. 자, 기준선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황영? 배에서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장소에서 배는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닻을 내리는 것을 최초군 초기에 접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조금 불확실한 거 이런 거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초기에 접한 정보가 마치 닷처럼 딱 돼서 그걸 기준으로 비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행동경제학의 이론인 거거든요. 영혼의 단자 카너먼과 뜨버스키 실험이에요. 사람들한테 1부터 100까지 써있는 거 뽑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뭐 임의로 나오지 않겠어요? 30이 나오든 35가 나오든 나올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 아프리카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를 맞춰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 30을 뽑았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로 답을 해요. 70을 뽑아요. 그럼 70을 기준으로 75%에서 85%예요. 즉 실제 이 명확한 사실 판단보다는 처음에 접한,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정보라도 처음에 접한 정보가 기준이 돼서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 내리는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 그걸 이제 단내림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 장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링컨 해봐. 그럼 링컨 하다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그럼 링컨하고 자동적으로 대답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지금 황영희 말씀하시는 동안에 떠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선봐서 결혼하던 시절에 어떤 분이 10번의 맞선, 10번의 중매, 10번의 소개팅을 하면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초기 효과가 발생하느냐, 최근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처음 아니면 마지막 아닐까? 대체로 첫 번째 남자 또는 첫 번째 여자가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면 첫사람하고 비교하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나면 원, 투하고 비교를 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가장 훌륭해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거랑 별로 상관없나 봐요. 일단 앵커링 효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제시된 자극의 순서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초두 효과냐 최근 효과냐, 처음에 접한 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마지막이냐, 이거로도 볼 수 있고 한데, 첫 번째가 왜냐면 초기에 제시된 정보고 그게 기준선이 앵커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사람을 택한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앵커링 이펙트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황영이 말씀하셨던 초두 효과하고 최근 효과? 처음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을 잘할 거냐, 제일 마지막에 제시된 자극에 반응을 많이 할 거냐. 더 쉽게 내 팀이 PT를 한다. 1, 2, 3, 4 중에 뭐가 낫냐 이거죠. 초두 효과가 발생하면 1번이 되는 거고 최근 효과가 발생하면 4번이 되겠죠. 물론 불변의 진실은 잘하는 팀이 되죠, 무조건. 근데 이제 비슷하다고 치면 초두 효과나 최근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이성적인 설득은 앞부분에 있을수록 효과가 크고 감성적인 설득은 뒷부분에 있을수록 효과가 커요. 단내림 효과가 실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장을 사러 가게 되면 점원이 가장 좋은 옷을 먼저 입히잖아요. 나의 예산은 90만 원인데 일단 100만 원짜리를 입혀요. 그럼 당연히 좋아 보여. 근데 가진 돈이 90만 원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주세요 하면 아쉽지만 90만 원짜리 옷을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고 나면은 점원들이 이 정장에는 이런 넥타이가 어울리고요, 이런 혁다이가 어울리고요, 이런 양말, 그러면 가장 큰 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옵션처럼 선물처럼 그거를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단내림 효과로 설명이 되나요? 또 하나 심리적 회계로도 되고. 행동경제에서 나온 그 인지심리학 이론들은 사실은 인지적 효율성에 기본한 다양한 변형된 이론이니까 다 연관성은 있고요. 광고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나마 좀 가깝네. 저번에 뭐 59년 왕십리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예물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결혼할 때 금붙이 시계. 그때는 예물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론진이라는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돈 기준으로 해서 예물시계로 잘 팔렸던 게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께 정말 잘 팔렸어요. 당시에요? 예물시계니까 그나마 좀 비싼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광고를 할 때는 나름 매우 격조 있는 잡지 이런데 250만 원짜리만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내림 효과가 뭐겠어요? 초기 제일 먼저 접한 정보가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결혼이 임박하지 않으면 예물시계 열심히 안 본단 말이죠. 론지는 250만 원짜리. 그때 돈 250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사러 갔더니 30만 원, 4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도 사실 상대적으로는 전혀 싸지 않은 가격인데 앵커링 이펙트가 250에 발생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싸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시계가 되는 거예요. 퍼시브드 프라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인식된 가격이 좋게 느껴지는 거네요. 명품 매장 가서 왜 가격표 다 써놓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500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2,000 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기 접한 정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내림 효과. 이거 별로 비싸지 않네. 착각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자 제품 보러 갈 때도 입구에 가까운 데는 화려한 제품들을 보여주고 저 안쪽으로 가야 헤어 드라이기나 다리미 이런 게 저 안쪽에 있잖아요. 일단 비싼 거 먼저 보고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죠. 대학교에서도 첫 시험 잘 봐야 돼요. 그게 단내림 효과의 최초 접한 정보가 돼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처음에 90점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50점을 받았어요. 다음에 실제로 점수를 매길 때도 이 사람이 이미 90점이라는 게 앵커링 이펙트가 있잖아요. 조금 못해도 7, 80점은 줘요. 근데 처음에 이 양반 50점 줬어요. 그게 기준선이 제시됐잖아요. 근데 정말 잘해서 7, 80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60점 정도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삼행시의 20대 초반 대학생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네요. 제가 이것 좀 재미난 사례가 있어요. 저희 과에 한 학번이 이름이 최소영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이름이 최소영이잖아요. 여자 같잖아요. 근데 우리 과에 A뿔은 여자만 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A뿔을 받은 거야. 철저하게 이름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마음도 사실은 앵커링 효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밤이 오래되니까 지금 뭐 에스트로겐이 막 나오시나요? 그게 어떤 사랑이라는 이 사변적인 카테고리에서 처음으로 기준점을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그 첫사랑이 너무 후졌으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괜찮았으니까 첫사랑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앵커링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거고요. 황영, 형수님이 첫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했어요. 이게 뭐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상식을 하나 알아두세요.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처럼 잊지 못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반대로 미적분 같은 거 시험 치고 다음날 다 까먹어요. 일단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확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되는 건 계속 기억에 남는 거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래요. 벼락치기 공부할수록 더 심하죠. 그게. 이게 자이가르닉이 좀 웃기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러시아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식당에서 주문을 받은 웨이터를 본 거예요. 좋은 파인다이닝에서 먹으니까 메뉴가 복잡하고 많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웨이터가 그 뭐 7, 8명 메뉴를 주문을 동시에 받죠? 주문 딱 받고 칼같이 외워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한 5분, 10분 있다가 음식 나오고 나서겠죠. 그 당신 그거 아까 그거 다 어떻게 외웠냐 했더니 그 사람이 깡그리 까먹고 뭘 주문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어떤 일이 끝맺음이 졌다고 마음속에 되면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끝맺음이 안 났다 생각하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끝에 이렇게 압축해서 좀 보여주면서 to be continued,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방법으로 저희 삼행시를 매 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to be continued도 없앱니다. 모바일 기기가 망가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끝을 냅니다, 편을. 연결성이 있다고 보면 끊어져도 연결된 거로 지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3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3자를 쓰지만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3자를 써도 3으로 지각하죠. 그렇죠. 그 위스키 광고인데 JNB가 정확하게 JNB를 안 보이고 미완성인데 완성형으로 보이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아직 끝맺음이 안 됐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면 메꿔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더 각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 감독이 하고 있는 삼행시 동영상의 기법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잔인하게 편을 딱 끝내죠.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자기가르닉 효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디어가 어디서 푹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그런 말 했어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3B 혹시 들어보셨어요? 3B? 그냥 알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가 베스, 욕실에서. 2번이 베드, 자다가. 3번이 버스, 출근하다가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 일을 하다가 뭐가 툭 아이디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르닉 효과를 대입하면 아직 내가 그걸 끝맺지 않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연하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끔 크리에이티브 쪽 일하거나 이런 쪽 하는 학생들은 뭐 아이디어가 그냥 뜬금없이 떠올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아이디어도 계속적으로 이게 끝맺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관련된 게 떠올랐다. 아니 뭐 뉴턴이 이랬다 사가 떨어지고 만유인력 그랬겠어요? 계속 그 생각만 만유인력 했으니까 계속 하고 그게 있는데 보이는 떨어지니까 이게 그거구나 한 거죠. 자기가는 효과를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얻거나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선언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기획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넛지인 것 같아요. 자기관리 효과입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계속 떠오르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완하려고 우리 황영이 메이크업 했는데 그만하라고. 나 아까 눈물 나고 그거 다 편집하셨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의 넛지를 주제로 다뤘는데 행동경제학,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경제학, 행태주의 경제학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것만큼이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실생활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홍 소장 우리 이 넛지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생활이나 본인의 업무나 이런 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는 거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기본 전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기획자분들에게 제가 감히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사이트라는 건 결국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정리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획자는 달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이 두 맥락에서요. 그 외국 브랜드 맨날 넛지 잘한 사례들, 폭스바겐,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이런 것만 맨날 보지 마시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좀 바라보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좀 헤아려 보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소셜 마케팅, 이런 거 하면 콜 투 액션이라는 말 많이 해요. 행동을 일으켜야 된다. 클릭을 일으키거나 좋아요를 누르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콜 투 액션을 일으킬까만 보지 말고 사실은 너무 약을 팔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커스터머가 아니라 휴먼빙.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의 희노애락, 애호욕을 좀 들여다보는 게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고 이번 기회 이후에 좀 간단한 심리학 책들을 좀 더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그렇고요. 인류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마케터 혹은 기획자는 그냥 자기 거만 막 팔려고 하는 성향이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엠퍼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하다 보면 좀 좋은 기획도 나오고 실무에도 적용되고 사람끼리 살아가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홍 소장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일본은 한 20-30년 됐어요. 소비자로 보지 말고 생활자로 보자 이거예요. 소비자는 물건 구매해서 사서 쓰는 사람이지만 생활자는 휴먼 비잉이고 말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자라는 측면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황영이 하신 말씀, 흥 소장이 하신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소비자로 보지 말고 생활자로 보자. 커스터머로 보지 말고 휴먼빙으로 보자. 저는 여기에 보태서 숫자로 보지 말자예요. SNS나 어떤 컨텐츠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요가 몇 개 늘었어요 이래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좋아요 개수를 늘려?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숫자로 치환해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더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저희의 이러한 대화들이 충분히 넛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자기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명 효과에 갇히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조명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마치 이렇게 조명받고 있는 연극의 스타처럼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내가 어떤 걸 좀 변화하면 굉장히 잘 알 거다. 그렇게 착각해요. 실험에도 나와요. 그 실험실에
유명한 가수 티를 입고 딱 들어가서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험실에 있던 애들 중에 그 옷을 입고 한 거 알 것 같아? 몇 퍼센트 알 것 같아? 물어보고 실제로 실험실에 있던 애들한테 아까 걔가 그 옷 입고 왔는지 알았어? 물어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실험 결과 봤더니 8대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의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자기중심 프레임에 벗어나서 나한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자기중심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프레임에 좀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일어난 결과가 보여지는 현재 때문에 과거도 왜곡되고 앞으로 올 미래도 왜곡되는 거예요. 인지심리학 용어로 하인드 사이트라고 있어요. 비하인드의 사이트예요. 앞으로 보는 사이트면 선견지명, 비하인드, 하인드 사이트니까 굳이 말 만들면 후견지명이에요. 결과로 발생한 건 다 해설 가능하고 설명 가능해요. 거봐, 나 다 알았다니까? 뭐 장거리 연애를 한다. 3년을 사귀더니 헤어졌다. 거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니까 결혼했다고 우리 뭘? 거봐, 오히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애틋했거든. 다 설명이 돼요. 이런 현재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조금 더 지식을 탐구하게 되고 생각도 깊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프레임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황영이 참 지니어스하다라는 게 저희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조명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에게 그닥 관심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가치 있어 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충분히 열심히 해도 나를 다독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남을 넛지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넛지하자. 완전 멋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